네, 즐거운 시사 이야기 맘스 시사 오늘 순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김용민 PD와 신민정 평론가님, 오윤혜 씨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낮에 방송국에 계신 분이랑 밥을 먹었는데요. 네. 맘스 시사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 해주셨어요. 그분께서. 오. 공감이 되지 않으면 빠져들기 참 힘든 방송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김용민 PD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치에 굉장히 몰입하신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하는 얘기는 공감을 못하면 이게 흡입되기 되게 어려운 맞아요. 주제들을 얘기한다고 저한테 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용민 그 TV의 약간 칭찬입니까? 비난입니까? 자회사 같은 느낌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약간 네. 독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런, 말씀인지 저런 알죠? 느낌이었어요. 네. 여기가 삼성이면은 응. 우리는 제일모직 같은 그런 느낌. 반도체고 우리는 옷 만드는. SDI 이 정도. 그렇게 결을 살짝 거리두게 아니, 됩니다. 이게 칭찬이냐고 비난이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요? 평가한 거죠. 왜냐하면 몰입을 해서 이 엄마들이 하는 거국적인 얘기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너무 재밌지만 사실은 여성들이 공감하는 내용들과 네. 남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김용민 PD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공감해주는 그날까지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뭐. 근데 공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이 우리 방송 많이 보시는데, 네. 그럼요. 지금 이 맘스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요? 지금 유권자 파워를 이대남만 보시는데 이 네. 맘스 파워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럼요. 예. 그래요? 예. 근데 진짜 확실히 엄마들 사이에서는 두 후보의 이미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래도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후보가 갖고 있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가 오해일 수도 있고 다른 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뉴스를 잘 보지 않고 그냥 1357로 보는 분들은 딱 머리에 박혀 있더라고요. 이재명은 무섭다. 오죽하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 주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머리에 뿔난 사람으로 생각한다고 보기 전에. 윤석열은 바보다. 이렇게 그냥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뿔난 사람과 바보? 네. 뿔난 사람과 바보? 그래서 이거를 진짜 바꿔주려면 캠프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좀 이재명 후보는 좀 더 부드럽고 진짜 융통성 있고 이런 이미지를 제발 좀 더 어필하고 윤석열 후보는 개인 과에 이렇게 붙여서라도 좀 빨리 지식을 넣어가지고 그 바보 이게 이미지를 늦는다고 넣어지나요, 그게? 예. 아이, 근데 필요하네. 이제 뭐 2달도 안 남았어요. 50일 남았어요. 대선까지. 네. 50일 동안 선거운동하랴 공부하랴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선거 운동 기간에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자질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박빙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근데 오윤혜 씨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예요. 뭡니까? 첫 번째가 이제 전화 면접으로 하는 조사인데 되게 전화 면접으로 하는 조사들이 통신사로부터 안심번호로 번호를 받습니다. 네. 말씀드렸나? 우리나라 국민이 100명이라면은 네. 20대 여성이 몇 명, 30대 남성이 몇 명,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번호를. 20대 여성이 16명이다. 그러면은 1000명을 조사하면은 160명을 조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60명이 꽉 찼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조사를 안 하는 거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해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가 훨씬 더 돈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직접 이제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답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목소리가 감출 수가 없어. 내가 70대 남자 노인인데 네. 20대 여성들이 응답을 잘 안 하니 네. 내가 20대 여성이라고 뻥치고 20대 여성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얘기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기계로 묻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 그건 없다? 믿기는 좀 쉽지 않아요. 근데 적어도 전화 면접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70대 할아버지가 아무리 열심히 그럼 전화 면접을 목소리를 믿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현재로서는 더 믿을 수 그럼 있죠. 전화 면접에는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살짝 치는 것도 있고 아니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됐는데도 이렇게 박빙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제가 핵폭탄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정말 대가리 바가리 일입니다. 핵폭탄까지는 아니었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 기대치를 높여놨어요. 그렇지. 우리부터도 막 팝콘을 준비해라. 막 진짜 뭐 대단한 거 터질 것 같았는데 MBC에서 몸 엄청 사리고 20분인가 30분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최고 센 거 못 나온다고. 그게 그랬잖아요. 아주 이제 우리 방송 전문가인 이현경의 그 말을 우리가 들었어야 했어요. 제가 실은 예를 들면 진짜 어마어마한 게 사실 보도가 못 됐어요. 법원에 의해서. 있습니까? 인기는 어마어마하게? 있었지. 그 저기 같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됐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래요? 내가 대통령 되면 김건희 씨가 한 말이에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 내가 언론을. 대통령이 되면 아니 진짜 중요하죠. 내가. 남편이 대통령이 되면도 아니고 내가 우리가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도 아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되면도 아니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 이런 기가 막힌 멘트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 권력이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특정 국민, 특정 언론에 대해서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자체로도 사실은 결격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난 사실 김혜경 씨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가루가 되도록 까였을 겁니다. 막 사과를 하고 뭐 대가리를 박는 퍼포먼스를 하더라도 정말 고개 엄청 숙였을 텐데 근데 저쪽은 뭐 사과는커녕 아니 이게 뭐가 어때서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행간을 잘 읽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무슨 생각까지 했는지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의 몫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우리 임관영님은 네. 김건희 호감도가 올라간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직 그런 지표는 없어요. 팬클럽들의 뭐 회원이 늘었다. 뭐 팬클럽도 있어요? 팬클럽이 있대요. 뭐 슈퍼우먼 뭐 대박 사건, 김건희 그렇지, 이러는데 아니 뭐. 그러니까 뭐 26,000명 돌파했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26,000명이나 있다고요? 1,000명도 없는데. 아니 대한민국에 사실 윤석열 씨 지지하는 사람들이 26,000명 없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좋아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을 해서 더 이상 김건희가 이 캠프에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이런 그들 지지층들이 결집한 거지. 그걸 갖고 막 김건희가 갑자기 국민적 급부감이 됐다? 그건 아니지. 그건. 근데 이번에 어쨌든 김재인 씨 얘기를 언급했잖아요. 안희정 지사 얘기를 하면서 네네네. 그런 행간들을 좀 잘 설명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안희정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수는 돈을 주니까 미투가 없다. 근데 진보는 돈을 안 주니까 미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럼 여성단체에서 혹시 뭐 들고 일하는 거 예, 뭐 있나요? 저 성명을 냈어요. 아, 성명을? 네. 그러니까 사적인 대화인 거는 별개로 그런 인식이 위험하다.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위험한 끝났나요? 정도입니까? 위험하다라고. 이수정 교수 사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으로서는 사실 그 발언을 참아 넘기기 좀 어려운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본인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여성인데 우리 아저씨와 나는 그렇게 생각해 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정치인으로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 인식을 반영하는 건데 이제 그런 행간들을 좀 읽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이제 교회 내에 성폭력 너무 피해를 많잖아요. 입으신 분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분들이 돈을 안 받아서 폭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돈을 주면은 그걸 폭로를 안 하느냐? 아니야. 이거는 진짜 엄청난 한 사람에게 수치심과 정말 존재의 그 어떤 염증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 왜 인식이 있는 그러면은 거죠. 그 저기 이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침묵하느냐? 돈을 줘서? 아니에요. 위세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특히 교회 누구도 같은 어떻게 할 경우에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야, 너 목사인 나를 이렇게 슬프게 힘들게 너 저 지옥 간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워서 승산이 없고 본인만 이미지만 본인이 너무 많이 더 많은 걸 잃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공익에 기반한 보도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던데 네. 저는 이게 진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 방송한 건가 충분히 공개한 게 맞나 싶은 게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은 바보다, 남편은 바보다, 내가 다 챙겨줘야 뭐라도 할 수 있다, 저 사람 완전히 바보다라는 게 정말 공익에 정말 국민들이 몰라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남편 바보인데 내 남편 대통령 만들어서 내가 집권하면 이게 지금 다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아 그러네. 근데 이걸 다 잘라서 MBC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금 김건희 씨가 했던 이 대화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얘기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걸크러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냥 MBC의 의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2부로 나눠서 한다는데 2부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1부가 파급력이 있어야 2부도 기대하지. 그렇죠. 사람들이 보는데 시청률은 뭐 최고 시청률이 나왔대요. 그 프로그램 생긴 이래. 뭐 17%가 나왔다고 평소에는 하는데 2%대였는데 네, 그렇게 나오니까. 네. 근데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많은 인식들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긴 했어요. 뭐 일반 네. 국민은 바보다 이런 언급도 있었고 뭐 몇몇 언론사의 경우에는 뭐 청와대에 가면 감옥에 쳐넣는다. 그런 말 뭐 하면 안 특정 인물 가만 안 둘 것이다. 정권 잡으면 뭐 이런 식의 멘트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사안들 아닐까요? 이게 사실
한일 산 아닙니까? 그 발언 이것 아니에요?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팝콘 준비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정말 끝났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이런 거를 쏙 빼고 방송한 그 취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2부에 나오려고 그랬던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1부에 한두 개 정도는 터트려주지 않나요? 이게 정말 2부에 다 나올 거였다면 1부가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을까? 아니, 우리 이현정의 거 다 알면서. 아니, 이 드라마도 보세요. 1편에, 연속극 같은 경우 1편에. 전개가 중간까지 가야 돼요, 요즘에는. 그렇지. 제작비가 뭐 절반 이상 투입됩니다. 사극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투씬을 1편에 다 때려 부어서라도 시청자들을 첫 회부터 보게끔 만들어야 하는 건데 1편이 이렇게 시시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좀 굉장히 곤란한 게 아닌가. 근데 또 얘기 들어보니까 MBC 내부에서 그렇게 법무팀에서 문제 될 수 있다. 잘못 나가면은 우리가 큰 피를 본다 이러면서 제동을 걸었나 봐요. 그래서 기자가 그 대본을 10번 고쳤었대. 수정했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앞뒤 맥락도 받지 않고 도대체 이게 탐사보도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 발언에 대한 팩트 체크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요. 중계방송 하듯이 그러니까 예를 이걸 들어 그냥 틀 거였으면 지금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 말. 탐사보도가 아니죠. 차라리 그냥 서울의 소리에서 원본은 그냥 네, 7시간 한꺼번에 그냥 공개하고. 공개를 하고 그냥 끝을 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유튜브는 전파가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예훼손만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지금 신민정 평론가 말씀하신 거예요. 팩트 체크를 하든지 조금 한 발 더 들어가 줬어야 됐어요. 아니면 토론을 하든지 전문가들이. 탐사보도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본인이 혼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녹취만 틀어줍니까? 이 발언은 어떤 파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나왔던 기사들이 충분히 정리된 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그런 것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녹취록만 틀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상하죠? 구성 방식이. 아니 그게 대본이 이제 원본이 있단 말이에요. 쫄았나? 그렇지. 거기가? 10번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냥 앞뒤가 맞지 않게 이렇게 정확하게 왜냐하면 편집이 됐다고 봐야 돼요. 만약에 제가 언론사 기자고 만약 우리 법무팀에서 이제 정책적인 면을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핵심인 거를 찔러서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다음을 인정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보도에 대해서 공익을 위해서 했다는 걸 법원이든 국민의 여론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그 다음은 싸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너무 흐지부지하면 만약에 진짜 보복하겠다 마음은 보복할 수 있죠. 영향이 큰 사람 못 건드리거든요. 지금 뭐 들리는 소문입니다. 제가 뭐 이걸 팩트 체크를 하진 못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명수 기자의 이런 제보의 문제점도 다루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군요. 이런 정말 이게 지금 균형이라고 말할 수 아니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물타기지. 아니 김건희 녹취 이거는 뭐 하나 여기다 뭘 섞은 것도 없는데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보도하면 되지. 그 보도 과정에서 또 김건희 발언의 그 맥락도 짚어주고 팩트 체크도 해주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안이 너무 핫하니까 뜨거우니까 이명수도 같이 저 검증대에 올려가지고 김건희도 의심하고 이명수도 의심하자 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했다는 풍문이 있어요. 근데 이 누나 동생 그 호칭 문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취재 양식에 대해서는 뭐 얼마든지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MBC는 본인들이 공익적인 제보를 받았고 공익을 위해서 이걸 보도하겠다고 여러 차례 그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민망할 정도로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공익에 필요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서 기자의 취재 방식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다? 그 이전에 김건희 씨 보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나 또는 이전 보도에 대한 어떤 탐사 취재 결과가 전혀 없는데 이 취재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 삼는다고 하면 그럼 MBC는 자기 공부를 제대로 안 한 거죠. 평균 1억이 넘는 회사에서 뭐 사실 그 자기 목을 내걸고 방송 내보내는 거는 쉽진 않지.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참 그나마 MBC가 좀 우리가 나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 직업인이고 또 월마다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 그걸로 보람을 느끼는 분들이 우리나라 이해합시다. 언론사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한계가 느껴져요. 네. 근데 이걸 사실 기습적으로 터트려야 되는데 아니, 진짜 하고 싶으면 너무 예고 방송을 많이 하지 맞아. 말고 그러니까요. 다 내부적으로 다 입단속하고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리포트 나가고 야 난리 났어 이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되는 아니 건데 근데 그렇진 않아. 이미 제보자의 진실성도 따져보자. 이거는 오래전부터 그래요? 예고가 되기 전부터 그 내부에서도 있었던 얘기다. 얘기라는 예. 풍문입니다. 예. 자, 그 바이간 MBC 보도가 좀 기대에 미치진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내가 짚고 나면은 아니 본인이 출마한 것도 아닌데 내가 짚고 나면은 아무개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발언, 정치 보복, 예고에다 더해서 무속.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MBC 예. 보도를 통해서 힌트만 나왔죠. 근데 그 이튿날 나온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이 김건희의 그 무속 연관설, 무속열, 네. 굿민의 힘 사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 클래식이랑 도사님과의 대화는 뭔가 되게 언밸런스 아닙니까? 도사님과의 대화는 뭐 깽가리라든지 막 우리나라 국악을 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나는 삶은 무엇인가 이거에 관심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돈을 좋아하시고 네. 너무 사기를 잘 치셨어. 네, 제가 오늘 그 명리학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명리학이 뭐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주풀이. 일종의 학문인데 그분들은 이제 생년월일로 이렇게 이제 철학의 네. 한 과정에서 동양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 건진법사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건진법사. 근데 전모 씨. 네, 오늘 이제 보도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의 한무경 의원이 대표로 있었던 효림 HF라고 한 회사가 있대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대표로 있었던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사회복지재단한테 1억 원을 준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장애인이나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라고 줄 수 있는데 그 돈을 받은 복지재단이 연민복지재단이라는 곳인데 연민? 여기가 일광종이라고 하는 종파에서 만든 재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광종이 뭔가 했더니 대한불교 조계종하고도 상관이 없고요. 건진법사 전시의 스승으로 알려진 승려가 만든 재단이었다라는 태우 거죠. 스님. 네. 그래서 사실은 1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실 기부하기에. 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원래 한무경 의원이 2020년 초까지 있었던 효림 HF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돈으로 준 건데 거기 주소지와 연락처가 다 충주에 있는 일광사가 동일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일광종을 성립한 승려 A씨의 제자가 이 건진법사이고 근데 여기가 좀 특이하더라고요. 2018년에 세계 소방관 경기대회에서 의식 같은 걸 했는데요. 소가죽을 벗기는 의식을 해서 무리를 빚은 거예요. 살아있는 소. 살아있는 소예요. 그래서 소가 머리는 말짱한데요. 가죽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아유, 게 난리가 살아있는 났었죠. 소를요? 살아있는 소인지 뭐, 예, 그래갖고 이제 그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종교학이랑 철학을 하시니까 엽기적이다. 승려인데 왜 소가죽을 벗길까요? 좀 이제 살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살생을 하면 안 되는. 그러면 정통 불교라고 하기보다는 무속과의 경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스님이 사실은 살생을 하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그래서 오신채라 그래서 파, 고추, 마늘 이런 것도 안 드시는 거잖아요. 살생을 전혀 하시지 않고 물론 고기를 드시는 게 이제 뭐 본인의 생각에 따라서 하실 수도 있지만 알려져 있는 불교의 교리는 그러한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것저것 좀 여쭤봤죠. 우선 도사, 법사 이게 막 나와서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네. 오윤혜 씨는 도사, 법사가 어떤 직업인지 아세요? 직업이에요? 직업이에요. 도사는 배추도사 이외에는 제가 배추도사, 무도사, 네. 그리고 머털도사. 들어본 적이 없는 저는 삼장 법사님. 법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도사라고 하면 만화 속에 등장하는 삼장법사나 저는 진짜 머털도사. 우리 딸내미가 배추도사, 무도사가 있었다는 걸 제가 알려줬더니 네. 깜짝 놀라면서 배추와 무가 어떻게 도사가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직업이 있더라고요. 우선 법사는요. 법사? 예, 불법을 설파하는 설법승려. 그건 뭡니까? 말하자면 교회로 치면 목사님이나 천주교로 치면 신부님들처럼 설법을 전파할 수 있는 정도에 되는 사람을 법사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설법하는 승려님한테 법사 스님이라고 하거나 말하자면 굉장히 경지가 높은 거죠. 불법을 그렇지. 설명할 네.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예. 근데 불교계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 법사가 시각장애인인데 점을 치는 판수라고 하는 직업이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유래돼서 불법에서는 법사라고 하면 설법을 전파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된 사람을 법사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주, 태길, 장명, 풍수, 지관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은 또 법사라고 판수에서 유래된 민간신앙에서는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사는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들이랑 도사랑 삶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 근데 이 도사는 원래 도교 승려를 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도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 도교 사찰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억불 정책. 네, 그래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도사님들 다 어디로 갔냐면 쫓겨 산으로 간 거예요. 산으로 가서 이제 내공을 단련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은둔하는 수련자들을 보통 도사라고
도사라고 부르는데 풍수에서는 사주 보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도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역술인들이나 도사분들 중에서 이렇게 경지에 오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오. 그리고 약간 사람을 읽어내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이걸 제가 읽고 나서 최근에 뉴스 보셨냐,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왜 대학 교수님이라 되시는 분들이 이런 무속신앙과 관련된 분들하고 자꾸 교류를 하고 얘기를 하냐, 어떤 심리인 것 같냐,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약하면, 본인의 생각이나 컨텐츠가 약하면 누군가의 컨텐츠를 자꾸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무엇인가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건 이 본인이 어쨌든 뭐 컨텐츠와 관련된 일을 하잖아요. 이 김건희 씨가 네. 뭐 그림이든 뭐 예술이든 네, 네. 근데 본인이 약하면 누군가에게 계속 의지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가 아마 영향을 줬을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추정을 하시면서 네. 근데 실제로 건진법사가 만약에 김건희 씨와 윤석열 후보를 도와줄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절대 얼굴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도와줄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속이든 뭐든 아, 내가 그래요? 저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진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잘 되게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절대 전면에 드러날 수가 없대요. 아, 그래요? 왜요? 그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수련을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잘 되게 해주려면 자기가 돋보이면 안 된대요. 숨어서. 뒤에서 프로는 그렇다는 거죠. 프로는. 그러니까 네. 조력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막 예를 들어 법사나 이 조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캠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가 누군지 천공수님도 뭐 자기가 뭐 유튜브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유튜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뭔가를 이용해서 올라가고 싶은 거라는 거지 그 심리가. 아, 제대로 진짜 된 오리지널 돌을 닦는 도사가 분이 아니구나. 아니실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사실 역술이나 무속인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삶의 방식이나 철학의 방식,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방식이 다른 거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는 없어요. 그분들의 직업이나 그분들의 철학인 거지. 아니 또 저 기독교인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철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있어요. 영리학 공부하시고 저 아는 장로님도 사주풀이 잘하시는 장모님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저기 점집 가는 목사님 제가 아는데. 아 그래요? 5명 알아요. 제가 이름 얘기할까? 얘기하면 난리 나겠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주 명리학을 아예 철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근데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딴 거는 모르겠고 우선은 무속인이라는 사람들은 그분 설명에 안에 두 존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신기가 있대요. 그분 설명은. 그래서 사람들 보면 이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좋은 사람 내가 판단하잖아요. 그걸 신기라고 한다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그런데 이 건진법사나 뭐 천공스승 뭐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 자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기 그 사람을 드러내는. 도와줄 생각이 있는 게 안으로 보인다. 내가 뭔가를 돋보이고 싶구나. 이득을 취하고 싶기 챙기고 때문에 자꾸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건진법사라는 분은 한 20년 여름쯤부터 윤석열 검사가 대통령 준비하고 있다. 내가 멘토 역할하고 있다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녔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요? 중요한 결정 내려야 될 때 윤 검사가 나한테 물어온다. 그래서 내가 답을 내려준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신천지 관련한 총장 시절에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신천지 압수수색해라라고 했었는데 그 자신이 추미애 장관이 대구에서 신천지 발 난리 코로나 났잖아요. 네. 네. 대폭발이 있었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검찰 압수수색하라고 이렇게 지휘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윤석열이가 쌩깠지. 거부했다고. 그 자기 거부했다는 얘기를 본인 스스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진법사가 뭐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도 하나의 영매니까 손에 피를 묻히지 말고 부드럽게 가라라고 조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조언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윤석열 후보자에게 검사 시절부터 계속 이런 조언을 듣고 수사를 더 진행할지 말지 멘토야. 이거 압수수색을 할지 말지 이걸 실제로 결정했다는 거고 이런 사안을 도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속 소문을 내고 다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만약에 내가 무속을 하는 분이고 뭘 본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자기가 절대로 전면에 나서거나 내가 그렇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지. 진정성이 있다면.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 만난 사람들도 다 그럼 사짠 거예요? 내가 더 강해, 뭐 영적으로 강하다더니 그분이 보는 눈은 없는 것 같은데 김건희 씨도 결국 도사를. 그러니까 지금 이 김건희 씨의 어떤 뭐 난 무당 싫어한다, 뭐 내가 더 세기 세. 때문이다, 뭐 이런 일부 얘기들만 나왔는데요. 7시간 녹취록에서 이 무속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부부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요. 일단 통화에서 이제 언급된 분 중에 무정 스님이라는 분. 그 이분은 중매를 이제 서셨다는? 네, 중매를 서셨다라고 하는 이분은 중매 쓰신 스님이 드러났습니까? 이번에 그 본인이-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저는 그 스님이 르네상스 스님인 줄 알았는데.
르네상스. 윤석열 씨랑 중매를 섰다고요? 네, 그렇죠. 아. 스님이 중매해줘서 알게 됐다라고 네. 본인이 주장을 했었는데 예전에 인터뷰한 적이 이분은 진짜 스님은 아니고 말이 스님이고 점쟁이 같은 게 아니라 혼자 도 닦는 분이다. 혼자 돌을 근데 닦는다. 이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윤석열 후보 쪽하고 30년 이상 된 인연이래요. 그래서 사법고시에 계속 실패했던 20대에 윤석열 후보에게 이분이 이제 그만 시험을 보고 구직을 하려고 하니까 3년만 더 해라. 그래요, 제가 그랬잖아요. 뭐가 3년만 있다고. 더 하면 된다라고 했더니 딱 3년만 더 하고 나니까 진짜 붙었다. 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이 검사할 생각이 이제 없었는데 너는 검사가 팔자다. 이래서 이제 무정스님이 이제 팔자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검사도 그분 때문에 됐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네. 그리고 좀 충격적이었다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뭐 군인이나 경찰 이런 분들이 감이 중요하잖아요. 이 직감하는 이런 능력들이 되게 그쵸, 중요하죠. 촉이 그런데 이제 군인이나 경찰은 감이 있어야 된다. 머리만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닌데 우리 남편도 약간 그런 영적인 끼가 있어서 그게 나랑 연결이 돼서 나랑 결혼을 하게 된 거다. 내가 웬만한 무당들 다 전 봐주고 그래서 내가 어디 무당 찾아가서 전 본다고 소문이 났는데 실제로 내가 무당보다 내가 더 잘 본다. 오히려 무당을 봐준다. 뭐 이런 식의 멘트들이 있었어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이제 세계일보가 이제 MBC는 마치 예고였고 세계일보가 제대로 된 걸 오히려 단독으로. 보도한 아, 데 그래요? 내용 같은데 네. 건진법사가 선거대책본부의 고문으로 있었다.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선대본부 하부조직 네트워크 본부라는 데가 있었는데 이제 고문으로서 인재 영입에 관여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윤 후보의 메시지나 일정, 뭐 인사 관여, 뭐 선대본부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캠프 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이미 조율이 끝난 뭐 후보의 동선이나 메시지 이런 것들도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져서 동선도 바뀌고 메시지도 뒤집어져서 이제 아유. 캠프 내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부분이네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 뭔가 주요 인사가 있을 때는 이 사람, 이 건진법사라는 분의 전시, 이분의 면접을 보고 합류가 결정된대요. 대박. 이거 마치 이건희 회장이 관상 보는 사람 놓고 그 저기 면접 보는 거랑 똑같아. 네. 김문기 씨라고 상지대 네. 상지대 이사장. 그 총장 했던 네. 그 양반. 그 양반 같은 경우에는 교수 임용할 때 아. 인사동에 있는 찻집인지 어디 거기서 그 후보자가 와가지고 점쟁이와 함께 본다는 거야. 면접을. 그 재벌 회장들에게는 그건 일상이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최태원 회장도 점쟁이 말 들었다가 네. 자기를 완전히 홀라당 하여튼 그래서 감옥 가셨죠. 예. 그 문제는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의 어떤 방출에도 깊이 연관이 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아 그래? 저 사람 내보내라고? 이런 그 전반적인 아주 중요한 사안까지도 결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준석 당대표 어떤 공격에서도 이제 네트워크 본부가 나섰었다라는 이제 그 선대위 캠프 내에서 이제 이런 본부. 얘기들이 네. 있었고, 근데 이제 세계일보가 이런 것들을 퍼뜨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고문 아니었다, 공식 직함 같은 거 없었고 영향력 그렇게 있지 않았다라고 오리발을. 네, 오리발을 내밀었는데 바로 세계일보가 무슨 영상을 공개했냐면 선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이 전시,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있는데 새해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캠프 내에서. 근데 이제 그 이제 윤석열이 네트워크 본부에 왔어. 네. 그렇죠. 왔는데 자기가 이제 나서서 전 씨가 건진법사가 막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윤석열 어깨를 막 이렇게 손을 대고 건진법사가? 이쪽으로 가라 그러고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문제는 그 정말 친밀함의 상징이라고 하는 반존대 아시죠? 반만 존댓말을 하는 이거 사진 좀 찍어줘 저쪽으로 와. 그리고 캠프 내에 있는 사람들을 반전대. 누구 팀 일로 와, 누구 팀 절로 가, 빨리빨리 서,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또 이게 무속인 아니고 뭐 이상한 사람 아니고 대한불교 뭐 종정협의회 어떤 뭐 기획실장이다라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공식 명칭을 줬는데 또 세계일보가 바로 또 반박 세계일보. 보도를 내서 세계일보 구독해야겠다. 조계종에게 확인해봤는데 공식 승려가 아니다 라고 바로 확인해야겠네. 네. 그리고 뭐 준비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범진 준비를 해가 터트리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쪽에서 먼저 그러니까 한 10분의 1 정도만 터뜨리고 저쪽에서 반박하면 또 그 반박을 또 반박하는 그치. 재반박하는 이런 보도로 심지어 이분은 이제 건진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국가의 책사인 그릇인 걸 깨닫고 내가 조계종에서 나왔다라고. 국사란 말을 본인이 네, 얘기했습니까? 했다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국가의 국사의 그릇인 걸 깨닫고 조계종에서 나왔다라고 말했다고 했는데 뭔 말이야? 조계종에서는 국사책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선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왕 옆에서. 국사가 나라의 스승, 나라 국자에 스승사자에서 국사. 그러니까 오윤혜 씨가 대통령 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다음에는 김용민 씨를 장관으로. 이건 내가 내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신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꿀게요. 이렇게. 그럼 대통령이 되면 그런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모든 사람이 필요해? 필요한 건 아닌데 아니, 자기가 그걸 하고 싶다고 했다는 거지. 누구의 역할이 필요하냐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장관으로 세우고 관계부처 사람들 잘 조직해서 대통령이 꾸리면 되죠. 이제 그런 조언을 들으면 되고. 그런데 무속 신앙을 가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 봤더니 내가 저녁이 되면 아내와 함께 저승에 가서 저승? 염라대왕과 저승에서 일하는 어떤 걔네들을 만나고 오면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염라대왕을 만나고 온다고요? 네, 저녁에? 저녁마다 저승에 갔다 온다고 저녁이 되면 이분이 역삼동에다가 법당을 하나 차려가지고 자기가 몸담았던 충주 일광사라는 일광사. 이름을 똑같이 일광사라고 지어서 그럼 캠프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굿도 하고 미치겠네. 무속 활동을 실제로 거기서 한 거고 아이고. 그리고 그 법당 안 재단에 보니까 마고 할머니 신상 마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냐면 무당들의 어머니이신이래요. 델루나에 나오잖아요, 마고신. 그 마고신을 드라마에 모시는 나와요. 그것처럼 신상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마고신을 모시는 분이고 조계종에서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아니, 근데 하는데 마고신을 모시는데 어떻게 스님이 되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저 정통불교가 아니야 이쪽. 그러니까. 정통불가가 아니고 일종의 기독교로 보자면은 신천지 같은 존재인 것 같아 느낌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막 이런 기사들이 나가니까 박근혜 뭐 최순실 대자뷰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소속된 충주 일광사가요 대자뷰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 씨의 무속 어떤 그런 행위와도 상당히 연관이 깊게 있어요. 그래요? 그럼 네, 아까 말했던 그 해우 스님, 스승이라는 분이 어떤 걸 하셨냐면 박근혜 일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서 2011년 유경수 여사 86주년 숙모제를 주관했던 분이고요. 그래서 일광 조계종의 총무원장 승려 이 해우 이분도 이제 승려 일광 조계종 우리가 아는 조계종이 아니라 아니래요. 본인이 세운 그 일광 조계종의 어떤 총무원장을 했던 이 분이 제자인 건진법사와 총괄했던 이 행사들 이게 다 이제 박근혜 일가의 어떤 숙모제 그래서 박근혜 3남매가 다 참석하고 그리고 박근혜 캠프에서 고문을 맡았었다. 이 해우 스님이 고문을 맡았었다라는 골때리네, 주장이 진짜. 있는데 네. 이 어떤 행사들을 주관했던 걸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광사에 가보면 박정희 영정 이 모셔서 있고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뭐 대구 팔공산에서 대천제 팔도굿 행사 뭐 이런 걸 다 일광사에서 주관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전 대통령 박근혜의 어떤 무속과 관련된 데도 연관이 깊고 이게 지금 대자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연관이 있는 그분 건진법사가 지금 이번 대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네. 미신타파 이런 주제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치고 이런 거를 이제 탄압을 하니까 사찰을 표방하거나 승복을 입고 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왜냐하면 불교 스님이면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사찰로 그래서. 포장을 하거나 승복을 입고 점을 치는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아유. 하더라고요.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연민재단 있잖아요. 이 연민재단이 충주 일광사와 관련이 있는 곳이고 근데 이 일광사가 세운 연민재단을 들여다봤더니 이사장이 누구였나 봤더니 이연동 전 국세청장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건진법사와 30년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30년직이면 이분 이연동 전 국세청장이 현직에 있을 때에도 물론 알던 사이였다. 근데 이분이 이연동 국세청장이 어떤 분이냐면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장 원세훈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을 찾아 나서겠다라고 하면서 국세청 돈 5억 원을 빼달려가지고 미국 국세청에 있는 한국계 직원한테 이렇게 뇌물을 주고 정보를 빼돌려서 뭔가 이 해외 비자금 공작 뭐가 있었다라고 김대중 대통령이 해외 비자금이 있다라는 걸 뭔가 꾸며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정보를 빼내보지만 뭔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그중에 또 1억은 자기 주머니로 따로 챙겨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됐어요? 뇌물수수랑 국고손실 뭐 이런 혐의로 구속까지 됐다가 1, 2심에서 무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과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인연이 깊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진법사라는 분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법사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정계 재계에서 자기의 어떤 신기를 발휘해서 무속적인 신앙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해왔네. 그렇죠.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재벌 같은 경우는 국세청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제일 무섭다. 근데 재벌이 막 건진 법사님한테 찾아가 상담하면 국세청이 조사를 안 해. 진짜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만약 이런 인연이 있다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치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추정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도력이 얼마나 훌륭하신지 이런 분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사를 지금 선거 캠프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이게 말이죠. 졌었다? 진짜 사실 윤석열 씨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네. 공정, 정의 이런 이유로 사실 지지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죠. 그 자기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 그것도 자기가 모시는 자기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야말로 이 어떤 법치의 화신 이런 이미지가 얼마나 굳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곱씹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지가 말하자면은 검찰 쿠데타를 일으킨 건데 잘 모르는 분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뉴스를 소비하는 게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왜 전광판에서 나오는 연합뉴스 한 줄 그걸로 소비하는 분들은 윤석열이가 대단한 줄 알아.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다 실상을 알고 봤더니 이건 뭐 이런 무속인들한테 휘둘리고 말이죠. 영적인 한해한테 이렇게 좌우되고 그리고 또 오 얘기가 나옵니다. 오. 네, 오 얘기. 오. 야, 오늘 저 나온 얘기인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 김건희 씨의 그 숫자 오? 코바나. 그렇지. 네. 코바나 콘텐츠 네. 호수가 땡땡 5호. 5호예요? 예. 김건희 씨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가 5번. 5번? 최은순 씨의 휴대전화 뒷자리도 5번. 네. 그리고 또 그 윤석열 씨의 그 자동차 마지막 번호도 5번. 아, 그래요? 예.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이명수 기자한테도 준 게 105만 원. 105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이지 뭐. 그러니까 나좀 105만 이상하다. 원이야. 한 장 잘못 생각했는데. 넣나? 이렇게 생각. 아, 그리고 다 이유가 있었구나. 코바나 컨텐츠 설립일이 2007년 7월 25일. 예. 5를 좋아하네. 뭘 그리고 좋아하나 봐요. 작년 11월 5일에 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가 선출됐습니다. 물론 이제 5일에. 이걸 뭐 11월 5일 날 결정하자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은데 또 후보 입장으로는 언제 뭐 룰을 정하는 과정에서 11월 5일을 맞출 수도 있었을 거예요. 11월 25일에 그때 김종인을 배제하고 선대위를 출범시켰죠. 네. 12월 15일에 우리 김건희 씨가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다. 왜 그거 있잖아요. 첫날에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아, 네네네네. 그 다음날 이제 11월 15일이었어. 그리고 이제 김건희 씨가 사람들 앞에 나와서 사과했잖아요. 그 기자회견 날짜가 12월 26일인데 15시. 아, 오후 3시. 아, 오후 3시. 오후 아, 3시로 뭐야? 이제 언론사에 알렸고요. 실제로 3시 했고. 그리고 또 아, 진짜? 1월 5일에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를 완전 해산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네. 대선을 3월 5일로 하자. 그러니까 3월 5일이었으면 난리 이거 이제 났겠네. 인터넷에서 이제 비아냥되는 댓글이 그러는데요. 네.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해가지고 기호 5번으로 출마하라. 출마하자. 그리고 윤석열 구수조했는데 기다렸다가 25대 대선에 나와라. 아니, 이 5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예요? 5가 무슨 이게 의미가 이제 있어요? 오방실이라고 기억하시나요? 오방남. 오방jumoney. 최순실 때 오방색 그렇죠. 그 오방랑 있었잖아요. 5가지 색깔로 색동. 그게 근데요? 그게 음양오행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좋은 기운을 받는 그러니까 어떤 오가. 음양에 진짜 조화다 오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그 실제로 영적으로 무당보다 센 김건희가 일상에서도 주술적 의미의 오를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오방색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양오행 사상에 따르면은 흑색, 백색, 청색, 광색, 적색 뭐 이런 식으로 5가지 오방 잡색을 성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이 5가지 색상은 음귀를 몰아내고 나쁜 기운을 막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담고 아들도 있다고 합니다. 김이오 이렇게 지을 거야. 아, 아쉽다. 이름은. 그래서 베스트 댓글이 네. 오진다. 오진다. 아, 그런 또 거기에 집착돼 있네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김건희 씨가 무속신앙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까? 저도 제 주변에 통화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그때 여론조사를 나름 하셨어. 무속신앙을 오해는 씨가. 믿고 있다. 왜냐면 전혀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바라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외계인을 만났어요. 그러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외계인을 만났다. 헉!
무섭다. 그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이게 설마 외계인이야? 내가 잘못 봐. 내 눈이 이상하겠지. 내 눈을 찔러보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어떻게 대통령 후보자로 나온 배우자가 이런 무속신앙에 깊이 빠져서 뒤에서 다 조종하고 언론사랑 통화하고 이런 게 사실 너무 기가 막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야? 진짜야? 막 다 계속 진짜야?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최순실 씨 때도 우리가 경악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또 무개념이어서 결국엔 이런 법사들한테 의존하고 내가 봤을 때는 틀림없이 우리 전에 한번 나왔던 이혼에 있어서 아주 각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신유진 배우터 말씀에는 아무리 봐도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쇼윈도 부부 같다. 그런 왜요?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는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영적으로는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윤석열이. 보십시오. 뭐 이번 녹취 공개한다고 그러니까 뭐 찍소리도 안 해.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놓인 그런 김건희가 아닌가. 그 봐봐요. 집권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집권하는 거지. 쥐가 집권하는 게 어떻게 말이 돼요, 그게. 근데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어? 틀림없이 저는 뭐 윤석열 씨가 되면 2년 안에 탄핵당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수고를 또 해야 합니까? 그렇지. 솔직히. 정말 추웠는데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2년 동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그럼 이거 짓밟아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저기 국정 운영을 하려면은. 그러면은 또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정상적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비판 세력 끌어안고, 그 좀 몸낮춰서 섬기는 리더십으로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이 반대 세력들을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저주할까? 또 이 국사들을 또 모실 거란 말이지. 견해를 들을 거란 말이지. 이럴 때 예컨대 이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내부의 분란을 외환으로 우리가 극복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국내 이슈가 이렇게 널브러지게 놔두지 말고 뭐 전쟁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북한이랑. 국민들의 관심과 눈을 딴 데로 귀를 돌린다? 딴 데로 돌리자. 그래서 예를 들면 선제 타격을 한다고 칩시다. 이런 상황 예견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PD님은 지금 20대, 30대 남자들이 국민의힘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 뭐 혹시? 저 젠더 문제도 있고 그런데, 네. 근데 저는 이분들이 그 뭐 마지막에도 그 윤석열을 선택하는 그런 자해 행위를 할 사람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일종의 정치를 게임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웃기고. 한꺼번에 쏠렸다가 또 다른 쪽으로 순식간에 또 쏠리고, 그 정치인들이 그거에 그냥 완전히 휘둘리고 반응하고 이러니까 이 재밌는 거야. 아, 그래요? 그러나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네. 누가 이 나라를 그 제대로 책임질 책임질 것인가. 수 있을까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일종의 이분들은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뭐 우리는 아니고 이제 저만 이렇게 칠게. 이 특정 정당이 안 되면은 굉장히 이 나라가 곤란해지는, 이미 가야 앞날이 안 되는. 보인다, 눈이 캄캄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미 이런 갈 거다, 사람들 이렇게. 보기에는 이 지지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지만은 20대들은 이걸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왜 20, 30대 2030 남자들이 열렬히 지지를 할까? 국민의힘에. 그게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저는 그 답을 얻었습니다. 얻었어요? 네. 뭐예요? 저도 20대, 30대 이대남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더불어민주당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2030 세대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의식은 답정너라는 거예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그래 돈 많이 벌고 싶고 오히려 본능과 욕망에 굉장히 솔직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청빈하고 가난한 자들 편에 있고 막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뒤돌아서면 또 그게 아닌 경우들이 많고 민주화를 우리가 이뤄냈어. 너네는 그냥 우리만 따라와 라는 그런 약간 꼰대 의식. 답을 정해놓고 따라와. 너네가 뭘 알아. 니네가 민주화 운동 해봤어. 약간 그런 몇 분들의 소수의 꼰대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 저항감. 이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돌아섰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에서 정말 극렬히 변화하고 통렬히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작업을 할 겁니다. 할 거라고 생각을 50일도 하고. 안 남았는데. 아니 50일 뭐 길다면 되게 많은 길죠. 걸 보여줄 수 있는 시기예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제 주변에 이제 형부가 사업을 하는 사람, 형부가 군인인 경우, 형부가 정치인인 경우, 이제 이런 언니들하고 친해요. 근데 그 언니들을 보면 네. 물으러 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이 국회의원 선거만 3번 떨어졌어.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빚이 늘잖아요. 네. 근데 포기를 안 해, 이 남자가.
어떡해. 그럼 선거리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 마지막이야. 한다고 말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 이번에 될까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족들은 가서 물어볼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네, 저는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군인 같은 경우는 승진이 돼야 되는데 승진이 될지 안 될지 몰라. 사업을 하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가지만 그분들은 거기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방식을 쓰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름의 철학이 있고 방식이 있어. 근데 이건 내가 아무 영향이 없을 때 우리 남편 사업을 하는데 내가 가서 물어보고 여보 괜찮다니까 좀 해봐. 이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불안해서 내가 가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적을 써왔어.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 안 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편하려고 앞날 가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그게 영향을 주면 안 되는데 가장 심각한 건 최근에 한겨레 보다 보니까 그 지난번 이제 개상화 얘기를 하면서 친오빠가 그 캠프에 있었고 또 이제 사적 캠프를 따로 꾸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쿠바나 컨텐츠 직원 2명, 그 다음에 뭐 오빠, 그리고 이제 와서 강의하라 그랬다 그러고 이제 이런 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대위 자체를 본인이 다시 다 엎어서 다시 꾸려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그 있잖아요. 얘기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그렇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과 더불어 후보 자체가 이 무속신앙에서 이렇게 많은 의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어떤 신앙의 측면도 아니고 이건 권력이 우리는 건진법사를 뽑은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뭐 무정스님 뽑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국가의 모든 대소사를 다 결정하게 된다? 이거는 민주주의의 후퇴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원시시대로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원리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김건희 씨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본인 직업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이 있을 수는 있어요. 국민한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제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본인이 굉장히 노련한 정치인인 것처럼 녹취를 했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거슬리는 거야. 우리가 볼 때 정치 바닥에 20몇 년씩 한 사람 뭐 저렇게 해? 라고 하지만 나름의 다 이유가 있거든요. 한쪽 직업을 그렇게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다고 종교 자체를 다 이렇게 폄하하진 마시고 종교와 이 무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와 무속의 차이는 뭐냐? 종교는요 대의와 공익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자기한테 있어요. 예. 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지. 남한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뭐 살다가 보면은 안 좋은 일도 있고, 아, 그럼요. 고난을 겪기도 하고, 그럼요. 정말 불운으로 느낄 만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거를 저주로 혹은 뭐 나의 어떤 그런 불행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그럼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종교야. 아, 그렇죠. 또 대의를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빛나는 게 바로 종교입니다. 아, 그럼요. 그러나 무속은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망. 그렇지 자기 욕망이 충족돼야 그런 하고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 경사만 있어야 돼. 좋은 일만 있어야 돼요. 좋은 일만 있어야 돼. 나쁜 일이 있다. 이건 무조건 내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복채를 더 갖다 바치지 않고 어디다 뭘 제사를 꽂더라도?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발생하는 저주다. 도덕적인 성찰이 불가능해요. 그렇지. 이거는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 않았다. 다시 살아야겠다. 제대로 행동하고 인간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성찰이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동쪽으로 자서 그런가? 지금 누구 신을 제대로 모시질 않나? 굿을 한번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성찰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마비네요,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죠. 제가 참 이게 최근에 말이죠. 어떤 분을 이제 만났는데 그분은 뭐 전혀 뭐 이관계는 아니고 비즈니스 관계로 이제 만나서 여자입니까? 여성분이세요. 네. 그 양반이 촉이 진짜? 촉이 대단하네. 촉이 여기가 대단해. 그 내가 봤을 양반이 때. 이제 뭐 제가 사는 얘기 좀 하다가 네. 뭐 비즈니스 대화를 나누다가 사는 얘기를 하다가 내가 10년 동안에 되는 일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이제 반은 자조죠. 뭐 나쁜 그쵸. 일만 있었습니까? 좋은 일도 있었지. 또 여러분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도 굉장히 저한테는 큰 행복인데. 맞아요. 근데 하여튼 제가 너무 간절히 바라는 이런 바가 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그게 뭐예요? 이 핸드폰을 켜더니 그 명리학 앱을 있어요. 명리학 어플 있어요. 그 뭐 이름이 뭐더라? 근데 그거 달려. 받아도 한자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게 아무나 뭔지를 못해. 그래?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렇지. 맞아요. 용합니까? 그 양반은 그게 있어.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딱 보더니 몇 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물어봤어요? 이제 그렇죠. 제가 이제
오전에 태어났는데 아침에 예, 얘기를 했더니 딱 보시더니 안 나올 팔자구만. 뭐가 안 나와요? 정말? 아, 예, 뭐 좋은 일이 없을 팔자였다는 거야. 지난 10년 동안에. 10년을? 아, 지난 10년. 아, 너 30대, 40대 뭐 이런 게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사실 2012년 나 총선 나와가지고 망했잖아요. 네. 그 뒤로는 어쨌든 뭐 아, 맞다. 나를 리스펙하는 자리에서 나를 불러본 적이 없어. 네. 아, 물론 이제 뭐 민간 단체 있었지만은 공식적인 이제 자리에서. 공식적인 뭐 예를 들면 방송이라든지 무슨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완전히 뭐 나는 완전히 무덤에 갇힌 사람처럼 이제 취급을 받는 거였어요. 네.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좀 사실 너무 힘들잖아. 스트레스기도 하고 뭐 그럼요. 좀 그리고 또 틈만 나면 무슨 막말 관련한 사태가 터지면 내 필름이 막 돌아가고 그래서 다시 출연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었어요 내가. 자료화면을 막. 아, 그거 할 때마다? 출연료를 달라고 하려고 그랬어. 네. 내가 실속도 없이 내 필름은 계속 돌고 내 이미지는 계속 저하되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부터는 잘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그분이? 아니 근데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반색할 게 없는 게 2017년에 지금 명리학과 관련해서 어마어마한 또 강의를 하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하시는 팟캐스트에 내가 한번 나갔는데 네. 내년부터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다라는 2017년에 나갔는데. 2017년에 18년부터. 나는 이제 구라를 안 믿습니다. 네. 저도 30살부터 풀린대요? 엄청 잘 풀린다고 했는데. 진짜? 잘 풀리는 건가? 잘 풀리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 또 솔깃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난 좋은 얘기는 귀담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최근에 저 아는 언니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유튜브를 하잖아요. 근데 그 유튜브에 출연자가 있는 꼭지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네. 이 앵그리 여사라고 이렇게 닭탈을 쓰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네. 막 맨날 화내는 양반이야. 예. 근데 그걸 영상을 보고 나도 저기 한 번만 앉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냥 사적으로 아는 지인인데 그래서 어제 유튜브 녹화할 때 그 언니를 불렀어요. 그래서 방송을 다 하고 나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언젠가 저기 앉았으면 좋겠다라고 2번 생각했는데 여기를 앉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은 해보고 또 괜찮은 것 같다. 나 저거 하고 싶어.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이 말은 할 필요 있는 것 같다고.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난 돈 많이 벌고 싶어라고 말하는 게 뭐 나쁜가? 네. 그 말은 자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누가 얘기를 해주든 저도 방송 프로그램에 보시는 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초창기에. 네. 그럼 이제 가실 때 그냥 안 가요. 그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자기가 이렇게 뭐 선물한다고 생각하니까 자, 생년월일 주세요 앵커님 이러고 나한테 얘기를 하고 가시거든요. 그럼 이제 막 얘기를 해줘. 네.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또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좋은 것만 들어요. 그래요. 진짜 된 것처럼. 아니, 뭐, 또, 제가 또 듣는 와중에 또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요? 2016년에 네. 한번 연애운이 있었다는 거야. 뭐 어쩌라는 거예요? 유부남한테 2016년에 연애운 있었으면. 네, 2016년이 있었고, 2020년도 있었다는 거야. 아, 작년에 뭐 하셨어요? 작년에. 2020년은 작년이 아니지. 2020년에 재작년에. 2020년에 뭘 하긴 뭐 그때 저기 그 KBS 거리에 만찬 하려다가 뭐 아유. 다 잘리고 하여튼 로맨스 없었는데. 아니 로맨스는 뭐 그건 좀 별개 사안이지. 그래서 근데 그때 만났으면 2021년에 굉장히 크게 마음 다치면서 헤어졌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도 못했던 연애에 관한 순정남이신데. 이야기. 네, 그래? 본인도 몰랐는데 로맨스가 왔다 갔어.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분 저는 뭐 기본적으로 네. 이제 저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운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무슨 소풍 가가지고 행운권 추첨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대신에 탤런트가 있잖아요. 아니 세상에 10명이었어. 온 사람이 10명이었는데 4명한테 선물 주는데 거기도 못 들어갔어요. 아니 6명 그럼 다 똑같은 거지 뭐. 아니, 6명은 근데 그건 없잖아. 그런 비슷한 일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지만은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대빵인 교회에서도 나는 피해가 이 행운권이. 그래요? 예, 그래서 참 이거 보면서 야 나는 그냥 운을 기대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보십시오. 총선 출마했잖아요. 관운도 없어 관운도. 야 참. 예, 진짜. 탤런트가 너무 많은 거잖아요. 너무 화내지 마세요. 화내면 이제 또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아, 우리가 그래? 화를 내더라도 애플파이를 먹고 그럼 화가 좀 들나지. 네, 그럼 좀 당을 섭취하면 엔돌핀이 돌아가지 좋습니다.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국정에 관여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국민은 예를 들면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보고 찍지 김건희 보고 찍지 않습니다. 아, 그럼요. 예? 그 후보를 보고 결정하는 윤석열에게만 거니까. 권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 출마했을 때 아내는 출마 자체를 반대했기 때문에 와서 정말
하루가 뭡니까? 1시간, 아니 1분도, 아니 1프레임도 선거운동을 돕지 않았어요. 아, 그래. 현명하시다, 진짜. 네, 그래서 제가 자료하면 총괄인 줄 아시는 우리 지역구 아, 그러실 수도 있겠다. 유권자들이 그쵸? 아무도 안 많았습니다. 나타나니까. 그래서 손 붙잡고 소개를 시켜주겠다. 이런 분도 있었습니다. 아, 진짜 사진 네. 먹고 싶다고? 네, 그래서 내 딸 어떠냐고 그래서 제가 결혼했습니다. 이 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했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표가 되지 한 표, 않았을까 하는 그치, 한표 그런 안타까움을 얻으셨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이 낮은 기대치 때문에 국민의힘이 정말 덕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사실 그건 맞는 것 정말 같아요.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도 네. 솔직히 우리가 평생 50억이란 돈을 만져볼 수나 있습니까? 본 적도 없어요, 저는. 이런 거에 분노하고 어이가 없고 계속 따지고 처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얘네들은 맨날 사기꾼 집단이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지금 김건희 씨 무속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도 심지어 선대위까지 꾸렸다는데도 그랬어? 뭐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한쪽에만 다른 잣대를 갖고 있어요. 한쪽에는 아주 높은, 왜냐면 민주당이 뭐 주장해왔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높은 뭐 도덕성을 요구할 만한 그런 것가 있기도 하지만 근데 실제로 이 국민들이 민주당이 기대하는 바가 크죠. 도덕적이고 높죠. 크고 네. 20대들은 또 일단 진보꼰대를 용서하지 못해요. 진보꼰대를 용서하지 못하기 맞아요. 때문에 민주당이 덜 도덕적이어서가 아니라 뭐 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이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똑같이 구린 것 같고 그러면서도 꼰대짓은 다 하니까 꼴배기 싫어서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꼴배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20대 청년들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이 여당이나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떤 칭찬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끄럽고 창피하게 생각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한데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뭔가 쿨하고 차라리 뭐 나은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행처럼. 네. 그런 건 좀 경계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좀 이걸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의 삶과 아주 살에 와닿게 민주당이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크게 어필할 그럼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피부 와닿게 정책 구현을 해줘야지. 근데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잘하고 있는 게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물가 올라가지고 이게 세계 경제 흐름 속에 있었잖아요. 뭐 부동산 가격 폭등하고. 근데 그 안에서 수많은 정책을 낸 건 정말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현미 그분 계속 몇 년 동안 한 것도 정말 잘못한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 분노가 커져서 이 지금 집권 여당에 대한 반감이 또 국민의힘 쪽으로 간 것도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저는 다시 무속이 돌아온다는 거는 다시 뭐랄까요? 무속이 돌아. 아 그렇잖아요. 무속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최순실 씨를 풀어줄 수도 있겠다. 이분들이 집권하면 아니, 원래 명분이 생길 것 같아요. 비슷한 분들끼리 서로 경계하기 때문에 통하니까 안 돼? 안 좋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너무 화가 나니까 애플파이 먹고 하면 안 네, 될까요? 그러시죠. 피디님? 자, 그럼 광고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빵준서 애플파이. 네. 대한민국 제11대 제과명장 빵준서의 애플파이를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자, 집에서 직접 구워 먹는 애플파이 생지로는 대한민국 역대 최강이라고 감히 너무 말씀드립니다. 맛있어요. 네. 100% 국내산 사과잼을 듬뿍 넣고요. 그리고 반죽을 한번 접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삼각형. 예. 자, 빵준서 애플파이는 바삭한 베스츄리 식감에 진한 사과잼의 밸런스가 일품입니다. 사과잼 역시 빵준서가 직접 만들어서 사과 과육에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요. 많이 달지 않은 은은한 달콤함을 선사합니다. 조리는 정말 쉽습니다. 에어프라이어 170도에서 18분 내지 20분 구우면 완성됩니다. 굽는 과정 자체가 정말 즐거워요. 굽는 동안에 빵준서 애플파이에 버터 가득한 빵 냄새가 집안 가득 퍼지기 때문입니다. 자, 빵준서 애플파이 4개 들어가 있는 거 9,500원. 8개 들어가 있는 것은 15,000원이어야 하는데 14,500원. 24% 추가 할인하는 것이고요. 애플파이 4개 들어있는 것과 빵준서 미니 크루아상 한 팩 22,500원. 요거는 15% 추가 할인하는 것이고 8개 들어가 있는 애플파이와 미니 크루아상 한 팩 26,300원. 27% 추가 할인하는 겁니다. 매일 먹어도 달콤바삭 빵준서 애플파이를 김용민닷컴에서 배송비 무료의 압도적 특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 진짜 진짜 맛있네요.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 그 쌀로 걷기 방송하시겠어요? 개 하나씩 드세요? 개눈 감치듯이 먹을 수 있는데 아, 좋아요. 사과가 씹히고 진짜 우리가 그냥 제과점에서 파는 그냥 달기만한 애플파이랑 차원이 달라요. 진짜 이 씹히는 맛이. 저 이 편의점에서 파는 그 과자 박스로 된 애플파이 있잖아요. 저 안전 날 5개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를 먹고 나면 그만 먹어야지. 너무 다니까 물리죠.
아씨, 또 하나 힘들 때. 먹고, 또 하나 먹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맛이 아닌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어요. 많이 단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 꼭 드셔보시고, 그리고 빵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페스츄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버터를 좋은 거 쓰는, 그때 우리가 들어보니까 빵준서 여기가 버터를 좋은 거 쓰더라고요. 되게 중요하잖아요. 버터가 진짜 핵심인데, 버터가 중요한 페스츄리, 그리고 그거 애플파이 꼭 드셔보시기를. 그 옛날에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 네, 있었잖아요. 좋아하는. 거기 보면 시나몬 파이 굽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시나몬 파이를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근데 이 약간 시나몬 냄새가 맞아요. 사과잼에 들어있어서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기만 한 것보다 다른 맛이 계피 향이 싹, 아유. 네, 시나몬 향이 살짝 고급스럽죠. 나면서. 이거는 반드시 팔개와 크루아상 팩까지 거의 30% 가까이 추가 할인되는 걸로 사시는 맞습니다. 에어프라이어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우리 집에서도. 네, 맞습니다. 정말 에어프라이어가 백색 가전 중에서 21세기에서 가장 히트를 치는 백색 가전이 아닐까 싶어요. 삼겹살, 뭐 닭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는 올해 거의 고구마를 한 박스 구워 먹었나 봐요. 그냥 고구마를 이렇게 물에 삶으면 이게 물이 흐르니까 굉장히 귀찮잖아요. 그래서 군고구마를 에어프라이어에 해 먹을 수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네, 하나 했더니 에어프라이어에 고구마를 삶아서 넣고 밑에 물을 약간 뿌리니까 군고구마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껍질하고 안에 속이 분리돼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삶아서 넣나요? 생으로 넣나요? 생으로 넣어요. 생으로 넣고 200도에서 25분에서 30분 하면 군고구마랑 똑같이 돼요. 물을 밑에 살짝 깔고. 네, 그러니까 물을 위에 부어주면 밑에 이렇게 고이잖아요. 그 열과 같이. 아, 좋습니다. 네. 김이